자, 3차 공간혁명은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로마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지나친 사치와 향락 그리고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멸망하게 되고요. 중세의 암흑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틈새를 치고 나온 것이 바로 이슬람 제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간혁명은 사막이 대부분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그 핵심 인물은 무하마드라고 하는 예언자인데요. 사실 그는 메카에서 유복자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 6살 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아죠. 그래서 단복나타를 끌면서 메카와 시리아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데요. 굉장히 성실했나 봐요. 그래서 25살 때 15살 연상의, 그러니까 40의 어떤 돈 많은 미망인 카디자가 그를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아,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이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무하마드는 경제적 안정을 갖게 되고요. 장사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명상이라든지 또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알라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 점점 유라시아로 확산되면서 이슬람 제국이 시작되는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는 궁금한데요. 중세 유럽은 암흑시대였지만 이 이슬람 문명이 전파되고 확산된 곳은 굉장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알 이드리시라는 모로코 출신의 지도학자인데요. 그가 시칠리아 국왕의 명을 받아서 만든 지도가 알 이드리스의 지도입니다. 동서남북의 균형이 잡힌 둥근 모양이고요. 아라레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알 이드리스의 세계 지도인데요. 좀 남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남과 북을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화려하고요. 또 위도와 경도가 왜곡이 굉장히 적게 그렇게 표현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지도를 중시하고 또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슬람 교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21세기에도 무슬림 신자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루에 5번 메카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 중에는 방향치가 없어요. 항상 여기가 메카구나를 하루에 5번씩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어떤 인생의 과업이 하지라는 성지순례예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가 뭐냐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고향을 떠나서 메카 메디나를 순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메카 메디나를 상상하고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무슬림의 삶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성지순례가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뭐 비행기도 없고 뭐 배도 굉장히 위험했고 또 사막을 건너는 모험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항상 공부하고 준비해야 이룩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개인의 과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 자체가 상당히 지리적 상상력 그리고 지도 보는 법을 일상생활에서부터 철저히 교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확산된 곳에서 사람들은 지도를 보기 시작하고 또 더 넓은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혁명의 완성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고려시대도 몽골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사정복이 중앙아시아 초원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요. 빨리 말을 타고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라는 이야기가 팍스 아메리카처럼 팍스 몽골리카 이 제국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초원의 길은 중화세계, 이슬람세계, 러시아 즉 옛 키예프 공국까지 통합하는 어떤 슈퍼 제국이었고 그 제국을 잇는 간선 루트를 우리가 초원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은 이슬람 제국이 사용했던 그런 루트와 지도를 활용해서 그 제국을 확산시키고 또 통합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차 공간혁명을 이룬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도를 통해서 제국이 확장되고 또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빠른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유럽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지도와 관련돼 있어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쇠퇴했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봤던 지도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세계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또 호기심도 억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TO 지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세상이 둥근데 아주 단순하게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세 아들에게 나눠준 땅을 상징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그렇게 자세하게 세계지도를 잘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쇠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도는 단순히 어떤 기술의 발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잠자고 있고 제대로 세계사에서 역할을 못하던 유럽이 깨어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공간혁명이 시작되는데요. 그 공간혁명을 부른 지도가 바로 이전에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프톨레마이우스의 지도입니다. 16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의 지도가 발행되고 또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나 지리상의 발견 같은 지금 현재 유럽의 번영을 이끈 그런 지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위도와 경도가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표현된 지도잖아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9세기에는 이제 아랍어로 번역돼서 이슬람 제국의 구축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15세기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가 나온 이후에요. 이제는 또 다른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지도가 더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중엽에 이제 항해를 위한 해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해서 좀 멀리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의 네 번째 공간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개척도 사실은 누가 먼저 지도를 그리고 또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제 결정되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공간혁명이 계속되는데요. 이걸 촉진한 이제 항해가 있었죠. 이제 콜럼버스의 항해, 또 마젤란의 항해였습니다. 자, 이때 이 시대에는 이전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와는 다른 이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정확하긴 하지만 육지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4차 공간혁명을 불러오는 지도는요. 해양 공간을 육지와 동일시하고 또 중시하는 그런 지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라든지 마젤란이요. 이 해도를 보고 이 바다가 표시된 지도를 보고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콜럼버스도 그렇고 마젤란도 그렇고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노련한 뱃사공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항해사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자국에서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동방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에스파냐를 가고 또 이탈리아를 가고 유럽 각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 동남아로 이제 향신료 무역에 종사하면서 항해를 많이 했던 이 포르투갈인 마젤란이요. 에스파냐로 가서 내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전격 받아들여서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태평양을 개척하게 되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공간혁명은 이 유럽에서 지도를 갖고 또는 지도를 잘 읽어내는 사람, 그 인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국가의 어떤 구분이 상승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정확한 지도를
압도하는 새로운 지도가 났어요. 그래서 세계사의 어떤 새로운 엔진으로 된 대서양을 발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지도는 이제 남유럽이 아니라 약간 북쪽으로 가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유명한 지도 제작자가 메르카토르인데요. 메르카토르에 의해서 고안된 세계 지도는 항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배는요, 이 범선이었는데요. 그 작은 범선에 이제 운명을 건 용감한 사람만이 배를 탈 수 있었고, 이들이 지도를 보고 메르카토르의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해도를 보고 이제 바다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지도는 세계의 무대에서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바다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 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지도 제작의 중심지가 당대 글로벌 최강국이라고 봐도 되고요. 포르투갈에서 에스파냐를 거쳐서 네덜란드,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이 지도 제작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됩니다. 메르카토르에 이어서 사실은 지도 명가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있는 블라웨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16, 17세기 네덜란드 지도의 전성기를 이룬 가문이에요. 이들이 만든 이제 지도를 보면 굉장히 정교한데, 원래 시작은 네덜란드 도시 암스테르담이나 이 상업 중심지를 잘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요. 또 육지가 바다보다 낮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자주 범람하고 또 많이 그 경계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하나하나는 다 금싸라기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배를 댈 수 있는 이 바다나 또는 강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이제 네덜란드를 넘어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지도를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힘을 합쳐서 지도 제작자들이 힘을 합쳐서 지도를 만들고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중엽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정교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세계 지도가 네덜란드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 다음에 영국으로 이 지도 제작의 중심지가 옮겨가고요. 특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세계로 나아가는 동방 항로를, 무역로를 개척하는 그런 용도로 또 지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파냐로부터 이 동방 항로로 가는 그 무역 항로를 빼앗아 오게 되고, 그러면서 대영 제국의 어떤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4번째 공간혁명이었고요. 이제 5번째 공간혁명의 주도자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 또 여러 가지 기술혁명 통해서 영국이 세계로 식민지를 확장하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이 기반을 잡게 되는데요. 그것은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기선, 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송로들이 쫙 연결되면서 영국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망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차 공간혁명은 영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이 인도의 식민 통치를 시작할 때 지도를 보면은요. 일단 철도 루트부터 또 도로망 하나씩 그려가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영국의 어떤 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5번째 공간혁명은 영국이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혁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19세기 또 20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리게 된 배경은요, 바로 이 지도를 중시하는 전통에 의해서 이러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영국의 지도를 보면 전 세계를 영국의 시각에서 보고요. 여러분, 경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런던 템즈강 주변에 있는 곳이죠.
그리니지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가운데에 있는 지도를 전 세계에 보급해서 영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고 또 확산시킵니다. 영국이 지리교기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영국의 세계 지도를 전 세계가 베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식민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식 세계 지도를 보게 되죠. 이렇게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이 4번째, 5번째 공간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 자, 우리 한국, 중국,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중국은요, 당시에 정화의 해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라는 이슬람 상인이기도 하고 또 노련한 항해사이기도 하고 지리학자이기도 한 이 정화가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정 루트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정책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루트예요. 그래서 해양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장을 하고 또 탐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중국이었는데요.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를 거쳐서 아랍, 메카 메디나 당연히 갔겠죠. 이슬람 신자니까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를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동아프리카까지 가는 이 엄청난 항해를 시작하고요. 중국의 어떤 조공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집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원정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또 세계가 굉장히 넓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3차에 걸친 원정이 끝나고 나서 이거 너무 갖고 오는 것도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거 아니냐?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령을 정부에서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점점 세국 정책을 펴게 되고 어떤 좁은 자신들의 상상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중국의 국운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조선은요 상당히 놀라운 발전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세계 지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혼일강리 역대 국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도가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지도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정호 지도 제작자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요 1402년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동아시아에서 만든 지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